반갑습니다. 예, 엄청 부담스러운 사회예요. 일단 시선도 눈 맞추기도 어렵고 열린 토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로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적극적인 방청객이다. 그래서 박수도 잘 쳐주시고 리액션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우 이런 것도 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팔짱을 끼시고 이렇게 사선으로 절 째려보시거나 이런 거 말고 적극적인 리액션 해주시면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서울문화재단이 어느새 10년이 됐습니다. 오늘 자리가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내년이 이제 10주기가 되는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잘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오늘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무거운 토론이라기보단 좋은 비판, 좋은 제안, 좋은 대안들을 아이디어를 나누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션의 주제는 문화입니다. 양현 선생님이 먼저 말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악이 들리니까 이게 말을 음유를 놓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서울문화재단이 2004년 청사 옮긴 게 2005년인가요? 2004년 옮기자마자 거기 무슨 회의 때문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조금 지금과 같은 좀 황당한 느낌이 좀 청계천 청사 거기도 이렇게 회의실에서 얘기를 하면은 막 울리고 옆에서 얘기하는 게 다 들리고 막 그랬던 그 건물 자체가 그 최정화 선생님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자유롭구나. 이게 재단이 그 문화예술위원회 제가 이제 중앙의 기관에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게 벌써 10년이 됐네요. 근데 여기 들어올 때도 그랬더만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서울의 문화, 오늘 주제가 문화인데 첫 번째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이런 자유로움 속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상징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이제 문화복지인데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10분 안에 끝내야겠습니다. 문화복지라는 말을 처음 이게 중앙정부나 우리나라에서 접하게 나오기 시작한 게 사실은 80년대부터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료 찾아보면서 80년대 정부에서 국가의 그 정책 기조에 문화복지란 말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삶의 질이란 말이 나오고. 그런데 그럼 뭐를 했나? 문화복지와 삶의 질에 대해서 무슨 정책이 있었나 보면은 없어요, 정책은. 그냥 내세우기가 좋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80년대는 주로 했던 게 문화시설 확충이었어요. 예술의 전당이 86년, 87년에 건립되기 시작하면서 80년대 초부터 하나하나 해서 지금은 거의 200여 개의 문예회관이 전국에 건립이 됐지만 그 시설 확충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문화복지라는 문화부가 90년대 등장하면서도 문화복지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제 이것이 근데 이제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은 외국에는 없는 말이거든요. 문화복지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번역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이거 웰페어라고 해야 될지, 컬처럴 웰페어라고 해야 될지, 웰빙이라고 어떤 사람은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권에서는 문화복지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리고 문화향유라는 말로 그냥 쓰고 혹은 문화향수권 신장 이렇게 자꾸 이제 붙임을 시작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문화복지라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쓰기 시작한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서울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있는 문화바우처, 문화이용권 사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이해하기 쉬운, 그러니까 소위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라는 경제적 소외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문화접근 사업으로서 이제 문화이용권 사업이 등장하면서 이 문화복지라는 말이 굉장히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실질적으로 단어가 정책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문화복지라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화향유, 그 문화향수권 신장, 여러 가지 용어로 문화권이라는 좀 더 넓게 말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쓰였던 말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 문화복지라는 말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문화예술진흥법에서도 문화복지라는 말이 법정용어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복지라고 돼 있고 최근에 문화기본법을 이제 현 정부에서 만들겠다고 하고 이제 김장실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만 그 초안도 보면은 문화 정책의 영역에 문화복지가 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정 용어가 되고 이제는 어떤 정책적인 용어로서 이제 제대로 자리를 찾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이 서울문화재단의 사업을 이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쭉 보다 보니까 문화복지라고 지금 분류한 사업이 딱 3가지 사업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없어졌고요, 이미. 통합이 됐죠. 문화이용권 사업이 커지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업이 예술로 희망 드림 프로젝트라는 사업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한때 6억 정도의 예산이었다가 또 현재는 반토막, 3억 정도로 줄어들었고, 물론 이제 문화이용권 사업이 수십억 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2개 사업만이 지금 이거를 영역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화복지라는 말 자체로서 볼 때는 문화재단 사업의 거의 반 이상이 관련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사업 층위를 구분할 때 어떤 거는 목적 중심, 그러니까 목표, 지향해야 할 목표, 도달해야 될 목표로서의 사업 영역이 구분되어 있고 또 어떤 거는 수단으로서 예를 들어서 예술 교육이라는 건 수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자체가 목적이고 아니에요. 예술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문화 복지를 달성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근데 문화 복지랑 예술 교육이 다른 사업처럼 구분이 되어 있어서 좀 사업 구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물론 이것이 이제 재단뿐이 아닙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문화복지 정책 혹은 이거 관련된 문화향유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재단이 가져갈 때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제 뭔가 목적 부분, 도달해야 될 목표, 비전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안으로서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제안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재단의 가장 큰 이제 미션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오늘 논의될 문화 영역에서 논의될 부분이 다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문화복지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재단의 장기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문화복지 혹은 문화향유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적 사업도, 그러니까 소위 수월성을 강조하는 엘리트 예술가 육성 사업도 엘리트 예술가 육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이 되는가 이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복지라는 그 관점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한번 이렇게 스크린하는 그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문화복지적 영역은 어디인가 라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문화복지 사업을 최근 제가 문화나눔이라는 이름으로 본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사업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와 문화복지의 차이점은 결국 문화복지는 보편적인 일반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여주는 쪽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특히 이제 기초수급자 차상이라는 제한된 사회복지적 영역에 자녀적 복지 개념의 문화복지 정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하다 보면 기초수급자보다는 차차상이 그 위에 있는 영역이 더 문화적인 갈급이 심합니다. 그리고 효과도 크고요. 또 접근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도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놓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화복지, 그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어떤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그걸 향상시킬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더 말씀드려서 시간이 지금 얼마 갔는지 지금 이게 말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좀 맥락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게 자꾸.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서울문화재단 사업과 서울시 사업을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 저도 평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혼자 할 수 없다. 문화복지 사업은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많은 문화시설 혹은 문화지원기관, 좀 더 나가면 사회복지 시설, 또 사회복지를 다루는 기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뭔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또 시민도 참여하는 그런 가운데서 문화복지에 대해 논의하고 문화복지의 어떤 방향성을, 근데 그것에는 허브 기능이 있어야 되고 중심축이 있어야 된다. 저는 서울문화재단이 그 중심축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야만이 문화적인 그 방향성을 정확히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제가 보기엔 안타깝게도 아직은 뭐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하고 서울문화재단, 서울시의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과연 공동으로 같이 이런 거에 고민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좀 그게 안 보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가져가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이 아직은 비어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진단,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역시 선수직은요 10분 3초. 야, 거의 뭐, 예, 그 문화복지는 혼자 할 수 없다. 되게 멋있는 그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혼자 할 수 없다. 특히 서울문화재단은 중앙정부도 있고 기초도 있고 뭐 종으로 횡으로 많은 파트너들이 또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화두를 정책의 범주나 대상과 관련해서 제안해 주셨고요. 이 주제는 또 뒤에 말씀하신 분도 계속 이야기해 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오늘 이야기 손님 맞으신 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오랫동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최근에 지금 친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자주 뵙고 있는데 그 공동육아를 오랫동안 공동육아에 굉장히 많은 전문성과 활동을 하신 분이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인 생활예술과 오히려 문화예술계 아니라 어떤 삶의 현장에서 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문화공동체와 생활예술이라는 주제로 하자센터의 황은옥 부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들리시죠? 예, 제가 말씀드릴 분야가 문화공동체 생활예술인데 이원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마도 굳이 따지자면 문화공동체 중에 공동체에 생활예술 중에 생활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 사실 이 자리가 좀 편해요. 좀 틀려도 되잖아요. 네. 말할 때 틀려도 되고 서울재단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여서 그냥 시민인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시민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그렇게 저희 주변에 보면 이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전문가도 아닌 그러나 평범한 시민은 아닌 문화와 예술 쪽에 뭔가를 하는 근데 밴드도 하는 그래서 그 밴드를 하는 젊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커뮤니티 활동과 밴드에 관심이 있는 젊은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굉장히 힘들대요. 왜 힘드냐면 밴드를 한대요, 자기네는. 근데 이게 사회적 대접이 어떠냐면은 뭐 NGO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할 때 돈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기네를 부른대요. 그리고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한대요. 너희가 전문가잖아. 이렇게 부르고 프로젝트를 받거나 해서 돈을 줄 일이 있을 때는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부른대요. 그리고 그때는 자기네는 아마추어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받지 않을 경우에만 전문가로 대접받는 우리는 음악을 하는 사람일까 안 하는 사람일까를
공짜로 노래를 불러주고 온 뒤 음악실에서 공연을 한다고, 연습실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클럽이건 뭐 아니면 이런 행사장이건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들면서 카페건 음악을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는 그래도 음악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밖에서는 꼭 이런 그래서 너희는 음악하고 살 거니? 이미 하고 있는데, 혹은 너희는 그렇지만 전문가는 아니잖아, 이런 애매한 영역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 공동체나 생활예술은 이런 층들을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양현미 교수님이 발표하실 때 직접 좋은 순수예술이나 높은 품격의 예술을 보러 가는 사람은 적지만 서울의 문화적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저를 보면은 저도 서울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좋고 문화적 만족도가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그냥 선택의 여지가 많아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직접 가기는 너무 삶이 바쁘지만 뭐 이런 태평홀도 있고 시민청도 있고 역사동화도 있고 이제 공짜로 영화 보여주는 데도 많고, 또 예술의 전당 가면 토요일마다 국악 공연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토요일날 국악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지, 그걸 안 지 5년이 됐지만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한테 늘 언젠가 갈 수는 있어 라는 것이, 누군가 설문을 하면 아 그래 서울에는 이런 게 있어 라고 대답하게 되는 이 간극인데, 이런 그러니까 실제의 삶과 환경으로서의 이 삶의 간극이 하나 이제 시민예술, 생활예술에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눈이 호강하고 있는 것과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수다를 필두로 해서 오디션 문화가 엄청나게 세지면서, 또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유튜브를 딱 클릭하면 기타도 굉장히 수준 높은 기타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오케스트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동네 가수는 이제 약간 취급을, 존경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동네 가수나 동네 화가나 이렇게 글씨 써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장례나 이런 글씨는 누구에게 뭐 잔치가, 그때는 그 사람이 존경도 좀 받았어요. 노래도 잘하고 동네 가수로서의 권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동네 가수는 그냥 정말 동네 가수고 나의 눈과 귀는 유튜브를 통해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이 이런 갭이 생기는 환경에서 서울문화재단의 시민예술문화지원사업은 이 상황에서 시민들이 창작자나 생산자로서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고 뭔가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창작물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가 너무 눈이 호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규모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례화가 잘 안 되고 성과 측정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사업으로만 놓고 보면, 서울문화재단의 사업으로만 놓고 보면은 약간 어떤 거냐면은, 학교에서 너희가 커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감정도 발달해야 되고 감수성도 발달해야 돼 라고 음악미술 체육 시간을 배치하지만, 그러나 학교에 굉장히 중요한 과목은 영수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문화공동체 생활예술 지원 사업의 영역을 문화재단에서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비주류 과목 같은, 그러니까 뭔가 이 굉장히 주요 과목은 따로 있고 비주류 과목으로 배치돼서 그러나 버릴 수는 없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담당자들을 굉장히 진심으로 생각하는, 예전에 음악 선생님이나 미술 선생님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너희가 이걸 모르면 굉장히 삶의 질이 나중에 낙후될 거라고 굉장히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작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업 영역을 보니까 문화공동체랑 생활예술 영역에 해당되는 사업이 그 시민예술 지원사업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연계 영역이 아까 보신 댄스 프로젝트, 문화도시 영역에 향유자로서의 시민에 많이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0만 원 정도로 한 60, 70개의 지원을 받는 정도여서, 저는 오히려 문화예술재단이 제안을 한다면은 문화예술재단의 고민이 그런 거예요. 이 사업이 이 정도를 하고도 정말 성과가 있을까? 시민이 좋아할까인데, 훨씬 더 뚝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 규모는 키우되 지금 지원은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인데 저는 이런 소액 사건이라고 그러죠. 작은 규모로 여러 명을 지원하는 방향은 훨씬 맞다. 근데 어떤 위협을 서울문화재단에서 느끼시냐면 마을 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마을예술 창작소나 주민제안이나 이런 사업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의 지원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굉장히 작은 사업이 되는데 오히려 그 서울시 마을 공동체 사업의 입장에서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옳은가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 300만 원의 작은 규모의 지원 사업을 하되 행정 절차를 완전히 간소화해주는 정말.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기획서를 쓰거나 뭐 이런 행정 처리를 해주지 않는 아주 간소화시키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의 특징이 대상층이 약간 전체 시민은 아니라 전체 시민은 저는 그 좋은 프로그램을 향유하게 하는 교육이나 이런 쪽에 접근이 될 것 같고, 약간 생활예술이 아직 생활체육의 단계로도 많이 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마다 축구동호회가 있잖아요. 축구동호회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배드민턴 동호회도 활성화가 돼 있는데 이거는 약간 그냥 축구선수는 아니지만 진짜 즐기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축구동호회를 했는데 정육점 아저씨가 동호회장이에요. 근데 정육점 아저씨가 동호회장일 때 그 축구동호회가 가장 활발해요. 왜냐하면 먹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새벽 6시에 전화 오면은 전화를 따르르 올리면 딱 뛰어나가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정주 아저씨는 정말 축구 주장으로서의 면모를 선수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생활체육 동호회까지도 아직 생활체육은 발달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단계에 진입한 생활체육인들은 무슨 고민을 하냐면 그래 우리가 동호회 활동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 마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지라는 고민을 해요. 거기서는. 우리는 그럼 지역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데 생활체육은 아직 마을 동호회의 활성화까지도 아직 잘 이루지 못한 것 같다. 그렇다면 마을 동호회를 활성화시키는 아까 그런 청년들을 활성화시키는 좀 집중 지원의 사례화를 한 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향유를 할 수 있는 작은 창작 그 지원들을 많이 해가는 제가 정말 선수 소리 들으라고 정말 이분한테 끌느라고 정말 힘들어요 지금. 그런 지원들을 좀 많이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문화 공동체나 생활예술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하면요, 약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의 사회는 개인은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는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생겼지만 그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는 개인들은 그 사회에 대해서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으로는. 그러니까 연대가 뭐냐면 약함으로부터 출발하는 데 있어요. 정서적인 고립감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우수한데도 불안해하는 개인들이 있을 때 저는 문화 공동체라는 말이나 생활예술은 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최고의 만족도를 주는 영화는 애인과 같이 보는 영화래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뭘 향유하느냐가 그 문화적 감수성과 그거를 굉장히 그리고 여자친구가 어느 장면에서 우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공동체와 이 관계 속에서 향유되는 그런 문화들이 많아지고 관계 속에서 향유되는 그런 작품이나 과정에 서울문화재단이 얼마나 눈여겨보고 지원하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에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마이크를 들고 뚫어지게 쳐다보니 10분이 지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렸을 때 제가 스포츠 되게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 YMC나 이런 데 낙하 가면은 몸이 다 근육질인데 배가 나온 아저씨들이 계세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런 체형이 되지 했는데 이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어떤 스포츠 동네에서 하던 다 먹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운동한 다음에 맥주 먹으러 가고
그런 생활의 일상의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고, 문화예술 쪽에 비전문가라고 시작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 아마추어 예술에 대한 아마추어와 프로 이런 이제 지원의 문제도 얘기해 주셨고, 또 구체적인 지원 방법들도 제안해 주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또 이제 서울문화재단도 지금 많은 토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문화 혹은 생활예술 이런 범주들에 대한 것들, 이제 마을까지도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토론들이 10년 전 문화재단이 출발할 때 지원의 대상들과 사업들과 지금은 매우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토론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사실 서울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지난 10년 동안 가장 또 뜨거웠던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도시라는 이제 최근에 창조도시 많은 도시들이 이제 문화도시의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10년 동안 또 문화정책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서울에서 많은 문화 관련된 기획들을 하고 계시니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 기대가 됩니다. 문화 다음에 추미경 상임이사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작은데 저 목소리랑 또 싸우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 벌써부터 머리가 좀 아픈데요. 제가 서울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 정책이 그렇게 뜨거운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게 문화도시의 실체를 보여준다고도 어떻게 보면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문화도시라는 것이 약간 인문학적으로 혹은 되게 좀 개념적으로 접근하자면 어떤 식으로든 너무나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하게 쓰는 그런 용어들은 상당히 정책적인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정책이라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갖가지 결들의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1980년대 중반에 유럽 장관 회의에서 하나의 제도로서 만들었던 유럽 문화 도시, 유럽 문화 수도 이런 지정 제도로부터 많이 개념들을 차용해 왔고요. 우리나라 역시 이제 그런 개념들을 1995년 지자체가 실행된 이후에 몇몇 지자체들, 앞서가는 지자체들, 좀 문화의 시대라는 패러다임을 빨리 수용한 그런 지자체들이 하나의 도시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서 수입하거나 채택을 했던 그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이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것이 돌아가신 이제 도 대통령께서 상당히 정치적인 선택을 하셨던 거고 또 그 맥락 속에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그 흐름 속에서 지역 거점 문화도시가 현재도 이제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광주를 비롯해서 전주, 경주, 부여공주 그리고 부산은 좀 종료가 됐는데 한 30년 정도의 긴 기간을 가지고 상당히 놀라운 진보라고 할 수 있죠. 정책을 30년 단위로 세운 거니까 그런 기간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문화도시를 이해하고 싶어도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런 정책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도시가 되게 아름다운 비전 같지만 우리들의 생활이라든가 우리들의 어떤 활동과 자꾸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현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있고 그래서 문화도시는 대부분은 지금 말한 그런 도시들이 유럽도 마찬가지고 문화도시를 딱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은 인프라들을 건듭니다. 그러니까 좀 옛날에 있는 오래된 역사적인 것들을 보존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상징적인 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예술 공간이나 문화 공간, 심지어는 도로까지 만들고 이런 걸 만든다거나 그리고 이제 하이서울 페스티벌처럼 대단히 그 도시를 빨리 홍보할 수 있는 문화 행사나 이벤트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어 왔었고 그래서 이제 문화도시라는 것이 되게 뭔가 쫓아가야 될 어떤 비전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의 생활이라든가 삶과는 자꾸 좀 멀리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거창한 것이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도시라고 하지만 서울의 문화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공감하고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나 생각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좀 큰 전제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서울문화재단도 문화도시 어떤 활동들을 펼쳐왔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이제 자료를 좀 받아보니 그 자료에서 문화도시로 구분된 사업의 틀을 도저히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렇게 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것들을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10년을 돌아보고 잘 해보자는 의미니까 조금 적나라하게 보면 우선 뭐 축제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술 축제와 시민문화 축제를 지원하는 축제 지원 사업이 있고 또 문화재단이 직접 문화 행사를 실행하는 댄스 프로젝트나 비보이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직접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시민청, 가든바이브 같은 좀 갑자기 생겨난 그런 복합문화 공간을 위탁을 하거나 운영을 하는 그리고 서울연극센터를 운영하고 바람난 미술이나 그 메모리소 프로젝트 같은 좀 계기성 문화 행사 이런 걸 직접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문화도시, 어떤 문화도시를 향해서 이런 정책을 실행하는 것일까? 즉 정책의 가치나 개념과 이 사업들이 잘 연결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사업의 유형이라는 것들도 지원을 하는 것이 있고 실제로 위탁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직접 실행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도대체 재단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서도 상당히 저는 정확하게 뭔가 역할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부가 바뀌거나 혹은 그 재단의 이사장이 바뀌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만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쌓이기보다는 변경이 가능하고 그리고 정책의 성과가 어떻게 귀결돼야 할지가 잘 드러나지 않고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문화도시 정책에서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서울문화재단이나 서울시가 하는 많은 일들이 전국의 도시들과 재단의 좌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 문화도시라는 이름 속에서 각각의 역할들을 복합적으로 하고 계신 거고 저는 이것부터 좀 정립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문화도시라는 것이 어차피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서울문화재단이 직접적인 성과를 내기보다는 서울이 문화도시로 가는 매개 역할, 다리 역할을 해야 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좀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서의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이 좀 분명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도시 서울을 향한 문화도시 정책이나 문화재단의 역할이 어떠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여튼 문화도시라는 것이 정책적으로는 대부분 하향식으로 그리고 인프라는 어떤 행사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그 문화도시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여러 도시들에서 중앙정부도 정확하게 사실은 가치를 못 세우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서울이 독자적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는 서울이 바라보는 문화에 대한 안목 그리고 문화를 구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급 예술이든 시민 예술이든 혹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든 혹은 대단히 좀 스펙타클한 행사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든 그거는 각각의 목적이 있으므로 무엇이 무엇을 대체할 문제는 아닌데 그것들을 해나가는 안목이나 방식에 있어서의 좀 문화적 고양 이런 것들이 가장 문화도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랬을 때 지금 그 문화도시 서울의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앞서 많은 발자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엄청나게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한테 문화적인 안목을 올려주고 있는 것인가 혹은 문화적 방식이라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인가 대부분은 막 과정보다는 성과에 급급하고 또 계량적인 어떤 성과들 마을을 몇 개 만들었을까 몇 개를 지원했을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가 있지 서울의 어떤 감각이 얼마나 올라갔을까 안목이 얼마나 높아졌을까 시민들의 눈들은 얼마나 좋아졌을까 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지표들은 전혀 사실은 좀 정책의 중요한 대상으로 와 있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번에도 좀 전국에서 이제 문화도시 문화마을 포럼에 저도 참여를 하고 있어서 돌아다녀 봤지만 정말 문화도시가 어떠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어요. 문화도시를 한다고 하면서 대부분은 뭐를 지을까 아직도 그리고 무엇을 만들까를 생각하시지 있는 것들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해석할까 혹은 문화적으로 어떻게 가치를 끌어올릴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없었고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서울이 문화도시를 가기 위해서 재단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 문화도시가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담론들을 끊임없이 좀 만들어내고 또 새로 만들기보다는 있는 것들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구현할 것인가 이런 측면들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지역을 좀 재생할 것이고 또 문화를 통해서 새로운 지역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의 도시정책처럼 이렇게 외부로부터 들어오기보다는 서울 시민들 혹은 서울 시민 전문가에서 아주 아마추어까지 예술가부터 많은 생활이가 다 포함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이나 생활 가치로부터 좀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서울문화재단의 지금 문화도시 정책을 축제를 어떻게 개선할까 혹은 직접 행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개념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문화도시 정책이 서울문화재단에서 축제로 분류된다거나 혹은 직접 문화 이벤트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은 거의 좀 지양이 돼야 된다고 보고 제일 처음에는 문화도시 정책 틀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재단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서울시가 문화도시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립을 하고 그 정립된 틀과 함께 낮춰가면서 재단이 문화도시로서의 지원 사업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틀을 좀 새로 짜는 것이 향후 10년에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이 좀 쫓기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 중에 반 정도 얘기를 들었는데 손 들고 이렇게 특별히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없이 문자도 아무도 안 주시고 이러다가 정말 방청객으로 전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된 것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또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손 들어줘도 좋고요. 아니면 아까 작성하실 수 있는 거 페이퍼에 써서 주시면 이따가 또 함께 토론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땅히 없으신 것 같아서 계속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가장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는 아마도 전달 체계 문제 아닐까요? 서울로 보면 기초재단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역시 또 10년 전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서울 안에 구단위 기초재단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리고 또 다른 재단에 계신 분들 많이 와 계신데요. 인천에서도 오신 것 같고 경기에서도 오셨고 또 서울 안에 이제 기초재단들도 만들어지면서 서울문화재단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뜨겁게 해주실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 손님으로 마포문화재단의 대표시고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김보성 회장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으면서 계속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저 천장에 요즘 유행하는 시민예술활동이라는 벽화를, 공동벽화를 칠하면 어떤 느낌일까? 반대로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 봤거든요. 가다 보면 이제 블라디보스톡 중앙역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하바로브스크 이렇게 쭉 역사마다 그 대합실의 천장이 예술이에요. 정말 놀라운 벽화가 전문가들이 구현해낸 그 아름다운 미학적인 아름다움의 질감이 그 역사의 지루하게 열차되는 무수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늘 내려다보면서 그 아름다운 예술의 향연을 펼쳐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로 왜 이 대화를 시작하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정책 전달 체계도 그렇고 역할 분담 모형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말로는 다 성찬이에요. 지방자치제도라는 말 다 하고 있고요. 문화자치, 문화복지 얘기 다 하고 있고요. 생활예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 이렇게 어떤 일정한 원칙과 룰이 없이 다 뒤죽박죽이고 다 인기 사업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가 전체를 보시기에는 사실은 언뜻 보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보이지만 실체를 들여다보고 정책 관점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혼돈의 아우라장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산만한 이런 분위기에서 천장에 좀 아름다운 놀라운 예술가가 만든 벽화라도 있었으면 내 마음이 좀 안정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렇게 멋있는 공간에 이렇게 하얀 정신병원 복도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제가 맡은 역할이 거버넌스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 직함이 이제 두 개예요. 기초문화재단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제 주관적인 판단을 가장 문화적 물이 좋은 마포문화재단을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고 전국에 한 40여 개쯤 되는 기초문화재단 연합회 이름 줄이면 아름다운 여배우 이름이 전지현. 어저께 저희
기자 토론한 자리에서 마지막 뒤풀이 때 건배할 때 제가 전지현은 예쁘다 이렇게 술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거기 대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광역문화재단과 그 기초문화재단 사이의 정책 역할 분담 모형, 뭐 좀 더 전문적으로 전달 체계에 대해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앞에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제안 형식의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죠. 지난 10년의 성과, 서울문화재단의 성과를 보면 제가 뭐 앞에 얘기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보면 문화공연이나 전시회 개최 건수가 한 45% 가까이 증가가 됐고 10년 동안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 건수가 79%가 늘었고 지원 금액은 86%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의 문화정책이나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어떤 성장 속도와 변화의 틀은 지표에서 본 것처럼 많은 양적 성장을 한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고요. 서공국가의 오명에도 불구하고 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경제성장 모델은 제3세계의 어떤 모범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콘크리트 문명으로 발전의 어떤 좌표를 부과해왔던 서울시가 메가시티로서의 어떤 그런 자기의 이 토건 도시의 이미지를 뒤늦게나마 이제 콘크리트 문명의 답답함 속에서 이제 좀 문화예술의 이미지를 더 입혀서 문화수도 서울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지난 10년간 해왔죠. 앞으로도 하고 있고. 뭐 저는 이제 경기문화재단에서도 해수로는 7년, 내용을 한 5년 정도 근무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어쨌든 광역문화재단에서는 가장 먼저 재단을 만든 게 경기문화재단이었고 한동안 상당히 정말 괄목할 만한 질적인 사업의 어떤 그런 변화와 성장을 해오기도 했는데 최근 와서 보면 전 세계의 허무한 통폐합 조치를 통해서 도립미술관 박물관을 재단 운영 조직으로 이렇게 공천함으로써 예산을 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한한 일을 만들어냈던 사례가 이제 경기도에서 벌어졌고요. 뭐 어쨌든 또 옆에 있는 또 하나의 광역 재단은 내부의 인사 정책에 대한 어떤 좀 지속적 개혁에 일정정도 한계를 보이면서 이렇게 정치적 지형은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이렇게 재단 자체의 어떤 사업의 발전 속도나 이런 것들하고 더디게 가고 있는 느낌이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아쉽고요. 거기에 비하면 좀 늦게 출발한 서울문화재단은 그래도 어쨌든 중심도 서울의 수도답게, 한국의 수도답게 어쨌든 꽤 빠른 속도로 지금 이렇게 양적 성장을 잘 가고 있어 보여서 좀 어쨌든 희망적인 모습도 되게 많아 보입니다. 다만 저는 문화를 정의를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무엇이 문화라고 우리가 개념적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서울의 문화예술을 뭘로 정의할 수 있을까? 심지어 1000만 명 넘는 1000만 시민이라고 하는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1000만 시민의 향유하는 문화는 과연 뭘까? 실체로 우리는 뭘로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걸로 보면 이제 아까 기저발전했던 양현미 교수의 얘기하고 상통하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사실 이제 현실에서는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한테. 막연한 1000만 명이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정책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결국은 매우 의미 있을 수도 있지만 단지 허당일 수도 있는 좌표일 수 있죠. 어쨌든 동시에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 도시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축제를 개발하거나 거대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문화 상징에 대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오는 과정이 지금 있다고 봐지기도 하죠. 그래서 한간에 대한 얘기, 궁궐에 대한 얘기, 정도 600년 사업을 10년 전에 했습니다만 그런 유서 깊은 역사 도시로서의 서울 이런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지난 10년간 지속이 됐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조금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거대도시 서울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여정은
1000만 명이 넘는 서울 시민의 구체적인 삶 속에 자리 잡는 그 무엇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이 단발성 행사의 반복, 그 다음에 일시적 연출의 총합으로만 그 모습이 드러나요. 뭐 하이서울 페스티벌 해야지만 여전히 다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좀 봐지기도 하고요. 한편에서 보면 서울의 역사성 또한 토건 정책의 완강함이나 지속성, 지구력에 의해서 청년 남부의 모습을 그 콘크리트 문명으로 아직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에 갔을 적에 유럽 수도의 어떤 그런 고성이나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느낌하고 사뭇 다르게 서울의 현대화된 모습만 자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래된 역사의 서울은 행사 이벤트로나 그 일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일시적인 서울의 문화는 있는데 일상적으로 구현되고 정착돼서 차분한 삶의 문화로 인식되고 두고두고 음미할 수 있는 서울의 문화는 아직 제 생각에는 그 얼굴이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양적인 거대 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행착오 과정이 지난 10년 동안의 과정이자 성과라고 본다면 향후 10년의 모습은 사실은 물론 이제 부분의 합의 전체를 의미한다고 하지는 않죠. 요즘 복잡하게 과학이론에 의하면 어쨌든 서울을 구성하고 있는 25개 구 개별의 문화의 합이 또 다른 서울의 어떤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는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래서 그 메가시티 서울을 표상하는 문화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삶터에 정착되고 발현되는 지역 문화의 총합으로서 다양화된 서울 문화를 앞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향후 지난 10년간의 노력이 그런 추상적인 서울의 문화를 형성해온 시간이라면 앞으로의 10년은 서울의 지역별 문화 다양성의 총합을 구체화하는 시간이 이렇게 겹쳐져야 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청과 25개 구청의 행정망이 연계되고 서울문화재단과 아직은 6개밖에 안 돼 있는 기초문화재단이지만 그 기초문화재단이 같이 지역별로 차별화할 수 있는 문화의 다양성과 또 그러면서 또 글로벌한 어떤 그런 서울의 문화와 그 다음에 공통적인 어떤 문화 민주주의의 요소들을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전략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업 구상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해보면 저는 일단 유럽의 문화도시 지정사업 사례처럼 서울시가 25개 구청별로 문화 특성화 자치구 지정사업들과 특성화를 기반한 문화관광예술축제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같은 걸 좀 구체화하면 좋겠다 해서 하이서울 페스티벌도 이 자료에 의하면 1기, 2기를 거쳐서 지금 3기, 2010년 2기부터 3기를 시민 참여형 공연예술축제로 키워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키워드를 유지하든 아니면 축제 사기를 새로운 개념으로 서울문화 다양성 축제 구현 이런 걸 잡든지 해서 구체적 산토로서 25개 자치구의 주민주체의 시민참여 축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문화재단인 서울문화재단은 기초문화재단과 광역기초문화정책의 역할 분담을 통한 업무 분장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텐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볼게요. 약간 거칠지만 전문 예술을 모태로 한 문화도시 사업이라든가 창작공간 조성 사업 같은 이런 어떤 정말로 예술 본연의 어떤 그 예술가의 창작 활동이나 그 환경을 구축하는 작업들에 대해서는 광역문화재단이 중심 사업으로 가지고 가고 사실 생활 밀착형 시민문화예술 지원 사업이나 문화공동체 예술 사업, 그 다음에 시민문화예술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은 그렇게 생활예술 영역을 모태로 한 사업들은 기초문화재단의 영역으로 이렇게 역사분담 모형을 잡아서 그렇게 광역과 기초단위의 어떤 그런 그 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다만 이제 선발되는 선거를 통해서 만드는 민선 전체적 입장을 고려해보면 광역이든 기초이든 현실은 문화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좀 서로 광역과 기초 사이에 또 공동사업의 협의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현실적인 판단을 해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문화재단이 25개 구청 중에서 6개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지금 그냥 전면적인 이런 식의 제한 사업은 어려울 거라고 보되
반대로 얘기하면 전면 사업의 시기는 시기상조지만 그렇게 필요한 그 일종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실험적인 어떤 시범 사업을 해보기에는 좋은 시기예요. 더 확대되기 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여러 번 돌려볼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일을 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그런 역할들을 좀 만들어보는 시행착오 과정을 시범사업도 해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그 광역문화재단과 기초자치구문화재단 사이에 그 정책협의회 구조를 만들어서 좀 그런 의제 개발도 하고 협력사업 단위로 설치하는 노력들을 좀 동시에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기초문화재단들이 더 숫자가 늘어나서 스스로의 자구책으로 그런 사업들을 형성해내고 그 압력으로 서울문화재단이 그 정책을 변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부터 광역 단위의 서울문화재단의 그 우월한 재원과 조직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사업에 대한 구상을 먼저 주도적으로 펼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향후 10년을 준비하고 저는 이런 자리를 만든 서울문화재단의 진심을 제가 신뢰하고 싶다면 그런 노력들이 좀 앞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기초와 광역의 관계 그 구체적인 제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소개시켜드렸던 김신미 작가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개받은 김신미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좀 오묘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일단은 서울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예술가로 참여한 건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10년간의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일단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스스로 정리하기로는 그 문화재단에서 있었던 일을 작가로서 이렇게 10년간 많이 참여하면서 어떤 그 경험들을 이야기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냥 반반으로 나눠서 올해 그 문화재단에서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느낀 점들 이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으로서 그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많은 그 패널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체로 제가 다 공감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되게 좋았고요. 일단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시민의 입장에서요. 네, 연금석 본부장님께서는 그 소유인층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삶의 질도 함께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다 함께 이렇게 협력을 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황은옥 부센터장님께서는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현대되는 작품이나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추미경 이사님께서는 서울이 문화도시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고 지역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김무성 대표님께서는 서울의 문화예술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화두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방역과 기초를 바탕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서울문화재단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워딩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이 토론회에 참여를 하면서 제가 받은 자료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 토론회가 되는 거지? 라고 봤을 때는 이 전체 토론회에 대한 주제는 그냥 서울문화재단 이랬으면 좋겠네 라는 그런 문장이었고 제가 지금 참여하는 토론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진 않고 그냥 키워드가 문화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문화의 어떤 측면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론이 있기 전에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면에 대한 그 문제점이나 혹은 이렇게 질문들이 있었으면 훨씬 더 이렇게 질문을 잘 준비해봤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그게 없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향후에는 좀 어떤 워딩으로 정리가 돼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심화되는 그런 논의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느낀 점은 일단 우리한테 문화란 무엇인가 라는 점이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그 문화를 참여하고 혹은 그런 문화에 참여를 하는 시민들은 누구인가 라는 것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서울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보면은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나 민간 사업으로 보면은 최근에는 그 기업에서 CSR을 하는 그런 사회공헌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문화재단뿐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화 활동들이 각 지자체나 자치단체나 뭐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문화재단에서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비춰볼 때 앞으로 10년 동안 나아가야 할 사업은 어떤 색깔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이런 측면에서 다른 곳과 하는 일이 다르다. 우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네, 그냥 제가 이렇게 참여해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그 기관에서 하는 일이랑 크게 차별화되는 점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점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이런 점이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이 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꼭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제가 관악 어린이 참작 놀이터에서 예술체험 프로젝트 C 프로그램에 우리 동네 척척탐험대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앞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일 목적을 많이 뒀던 거는 그러니까 문화의 힘으로 사회적 가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저 이야기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사실 이 시민총회라는 공간이 생길 때도 제가 이 기본계획에 같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가장 기획을 하면서 인상이 깊었었던 거는 이 공간이 원래 시티갤러리라는 이름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렇게 홍보관으로 원래 기획이 되어 있었다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시티갤러리라는 이름에서 시민총으로 이름을 바꿨고,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많이 하지 않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도 많고 뭔가 이렇게 허점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뚫려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공간은 시민들이 채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에서는 이 공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그런 시민들의 참여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시민들은 문화의 협의자가 아니라 참여자고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거나 진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시민들이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프로젝트에 실제로 자기가 참여를 해서 어떤 것들을 생산해내고 본인이 어떤 것들을 제안을 해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기획자나 예술가들은 그렇게 참여는 좋겠다고 진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져오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생각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런 걸 내가 가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예술과 교육을 접목하는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래서 현재 진행을 할 때도 아이들을, 그러니까 10세에서 12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네를 탐험을 하면서 동네와 이 아이들과 동네 주민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딱 아이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맞닥뜨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예술 프로그램이니까 아이들이 일단 뭔가 꾸미고 만드는 딱 예상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어떤 프레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동네를 이렇게 탐험을 하고 주민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현재는 아이들이 일단 오면은 만들고 뭔가 이렇게 창의적인 뭔가 활동을 한다 이거보다 일단 오늘 어떤 주민을 만날까, 오늘은 동네에 어떤 곳을 가볼까, 이런 것들이 더 신나고 조금씩 이렇게 동네와 아이와 주민들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고 동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제 프로젝트의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시민청이 제가 만들어질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은 시민들의 의견을 받겠다라고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FGI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의견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방식을 조금 더 예술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소셜을 통해서 수집되는 정보도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가공이 되고 선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사람들이 일생활 속에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접목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